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27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남북의 정치인들이 함께 나가자.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은 법률이나 제도는 개선을 하고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반드시 실천시켜 나가도록 하자. 남북 간 국회회담을 열어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자. 이런 게 오늘 대체적으로 된 사항들입니다. 네, 남북이 함께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법률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행사 참석 이후에 기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있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아직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공론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남북이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이제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민주당,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죠.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폐지를 한때 주장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의 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발언은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폐지 내지는 어쨌든 굉장히 약화시키는 완화되거나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발언을 하는 와중에 이 북한의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나서 이 정권을 그러니까 이 평생 집권론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뺏기지 않게 철동같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정권을 안 뺏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북 간의 교류도 활성화되고 국가보안법 같은 문제도 본인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얼핏 들으면 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농담 속에 또 뼈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뭐 보수 쪽 분들이 들었을 땐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남로당의 박헌영이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남로당 박헌영인가 북한 지도부와 손잡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도 하자는 건가 해도 너무한 여당 대표의 조공 외교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해찬 대표가 북한 쪽과 이 손을 잡고 이 한국에 있는 보수 세력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발언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로당 박헌영이 사실은 이제 이 과거 분단 초기에 이 북한과 손을 잡고 이 남쪽 땅에서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사람이니까 50만 명이 있다, 당원들이 그렇죠. 있다, 뭐 그렇게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도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당연히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해찬 대표하고 당권 경쟁을 했던 사람이죠.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지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대체적인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지적이다. 이 얘기만 보고 들으면은 또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뭐 의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공론화되지 않은 데서 쉽게 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실세, 집권 여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 관련 발언을 꺼내면서 이 문제가 이제 14년 만에 다시 쟁점화가 되면은
이거 역시 개헌만큼이나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예민한 주제를 꺼낸 것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 얘기를 북한의 고위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그 말이라서 앞에서 면전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당권을 쥐고 나서 이 우리나라 경제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상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종부세 인상이나 부동산 공급 확대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내용들을 화두로 던지면서 일부는 사실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정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화두로 던졌다고 해서 당장 이 정부나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거나 뭔가 논의를 시작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국가보안법 논의까지는 지금 이제 남북관계상에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지금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은 이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이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비준, 이 국회 비준을 통해서 이 향후의 어떤 남북 관계의 경협 등에 있어서 이 추동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 비핵화까지,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남북 간의 협력, 또 미국을 포함한 남북 미 간의 협력에는 여러 가지 또 이 험난한 고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논란을 갖고 국내에서 또 커다란 논쟁을 벌이기에는 여력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보인다 하면은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후순위로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과 함께요. 이 대표가 정권 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또 뜨겁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이 모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도 그 국회 간의 교류를 더 많이 하고 해서 적어도 정치인들이 이 역사적 흐름을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과거에도 20년 집권, 50년 집권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발끈했는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한 절대로 집권 뺏기지 않고 남북관계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남북관계 얘기는 논외로 치고 예. 집권을 얼마 동안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찬 대표의 집권 기간에 대한 의지, 이 예.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이었죠. 당대표 경선 때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맞습니다. 계획을 가져야 한다. 20년 얘기를 했죠. 20년 집권론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을 10분을 더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50년 집권론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살아있는 한 계속 집권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어감상으로는 예. 20년, 50년 집권론보다 더 오랫동안 강하죠. 집권하겠다는 이런 의지처럼 읽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 또한 이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특히 남북관계 이슈에 있어서 밀리고 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질 않는 상황인데다가 예. 지금 차기 대선 주자들도 잘 보이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야권의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발언을 듣고도 참 비판을 하지만 딱히 이에 대응할 만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보수 야권들도 답답함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높으면은 좀 큰 소리 칠 수 있고 방송국에서는 시청률 높으면 조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야당에서는요. 집권 여당답지 못한 정말 속 좁은 마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이 대표님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40, 50년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이슈는
어느 한 정당만이 독점을 해서는 안 되는 저는 초당적인 이슈로 접근하고 초당적으로 해결이 돼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강특위 인선이 서서히 드러나면서요. 전원책 변호사가 빼든 쇄신의 칼날, 과연 누구를 향할지 관심인데 전 변호사가요. 지난 4일 공화주의 언급한 중진 의원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그 몇몇 중진들이 공화주의자 이런 말 쓰는데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민주주의가 이미 공화주의와 거의 동의어적으로 쓰인 지가 이미 서구에서는 100년 가까이 됐는데 공화주의 다르고 민주주의 다르게 해요. 그 공화주의 이런 말 하는 분들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아삭하게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좀 노력들을 해야죠. 면모를 일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죠. 네, 코미디 같은 발언이다. 공부 좀 해라. 이 학생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저 발언 나오고 나서요. 김무성 의원이 쇄신 대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많이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무성 의원이 일단 저 발언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기분을 나빠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 전원책 변호사하고 김무성 의원이 친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원책 변호사하고도 김무성 의원이 섭섭하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어쨌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어저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대선 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물어보기를 김무성 의원을 콕 집어서 물어본 겁니다. 콕 질문을. 집었군요. 네. 근데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김무성 의원도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일이 조직 강화 특위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조강특위라는 거는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정리하고 새 사람을 찾아서 앉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250여 명이요. 그렇죠. 조강특위 위원이지만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원책 변호사인데 근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이미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하면서 칼을 댈 게 없네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영도구 당협위원장직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에 올렸죠. 뭐 사람을 구합니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강특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무성 의원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전당대회에 김무성 의원이 나오든지 말든지 이 부분은 조강특위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전원책 변호사가 이 조강특위를 통해서 김무성 의원을 이제 뭐 당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 그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전원책 변호사도 자신의 발언이 좀 심했다 싶었는지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약간의 화해의 제스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연배라도 공부 좀 해라 그랬을 땐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혹시 기자들 중에 홍준표 전 대표 대선에 출마했었는데 콕 집어서 질문한 기자는 없었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는 많이 물어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김무성 의원이 최근에 이제 공화주의 관련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구 북구의 당협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김병준 위원장이 전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일괄 사퇴를 하긴 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강특위를 통해서 대구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다시 주지 않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전원책 변호사 내지는 한국당 비대위의 조강특위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주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예전에는 송파에서도 국회의원을 했었고
동대문에서도 국회의원을 많이 했었고 대구까지 내려갔는데 과연 뭐 어떤 한 자리를 얻게 될 수 있을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전원책 변호사가 이끌게 될 조강특위 인선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발표가 조금씩 늦어지네요. 네, 제가 통화하기로도 지난주에 통화하기로도 어저께 예. 오후쯤에 발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지난 주 중후반 때 발표할 수 있다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초반부터 계속 확정돼 있는 인사는 이진곤 전 당 윤리위원장밖에 없고요. 이분은 조강특위에 들어온 게 확실시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상태고 예. 같이 전원책 변호사와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회 전 부장판사 이분도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모 사무실에 모여서 지금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죠. 지금 전 변호사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통화하기로는 예. 깜짝 놀랄 만한 여전사 스타일의 젊은 분을 한 분 조강특위 위원으로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거의 접촉이 끝났다. 아마 오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사 스타일이라면 여성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스러운 남성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전사 스타일이라면 여성이겠죠. 여성이요? 네. 2대2 맞춘다고 했었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전주회 전 부장판사와 이진곤 전 위원장까지 합류한 상태에서 예. 그 한 자리가 지금 아직 쉽게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쯤 발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일로 또 미뤄질까요? 오늘이 아니라 예. 내일 발표할 거라고 한 거로 봐서는 예. 아직까지도 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이 조금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위원을 모으는 것조차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전 변호사가 꺼낸 통합 전대론 과연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도 언짢은 기색 드러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정계 개편 얘기를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른미래당과 결부를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제를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무슨 당대당 통합이다, 통합전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 바른미래당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거의 부정적인데 당 내부의 진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도 당연히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는 곳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이 두 당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호남 쪽 의원들은 당연히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역구의 반발도 강할 것이고 워낙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은 얘기가 달라지죠. 이 보수와 뭐 이제 일부 중도가 통합을 해서 커다란 어떤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또 이제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을 제대로 해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예. 그분들은 개인별로 사실은 그쪽 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바른정당계는 아니지만 국민의당에서 오셨지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좀 한국당이나 이런 쪽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는 편이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상욱 의원이랄지 예. 그다음에 뭐 몇몇 지금 바른정당에서 오신 의원들도 예. 뭐 당연히 자기 친정이니까 일종의 그렇죠. 그쪽에 계신 의원들하고 이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서 이제 통합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뭔가를 읽어나가려고 할 때 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의원인데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과연 쉽게 움직일 것이냐 예.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갔을 때 바른미래당 쪽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 반발이 없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예. 계속 이대로 전당대회까지 힘을 갖고 끌고 간다면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 다만 당내에서 분란이 좀 일어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친박을 중심으로 한 옛 구주류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감정적 반감이나 앙금이 아직도 굉장히 큰 상태라서 예.
이 부분은 아마 향후 자유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긴 한데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 전대가 됐든 뭐가 됐든 함께 뭔가를 읽어가는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역시 관건은 유승민 의원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강특위 구성과 유승민 의원의 어떤 뭐 연관 관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옆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저도 전대 꾸리는데 미랄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일 날 그 신문에서 미랄이 되겠다 이건 뭐 나가겠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 뭐 입당하겠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사실상 뭐 한국당에 입당을 하고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거의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또 이 TV조선의 예능 프로에도 나와서 여러 가지 뭐 유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세훈 전 시장은 지금 그 한국당 의원들도 여러 그룹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서도 입당 의사를 전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쯤에는 오세훈 전 시장은 아마 입당을 하게 되는 수순 그다음에 자기 세력들을 좀 모아서 전당대회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장이 되신 분이 지금 3선을 하고 계신 박원순 서울시장 아닙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때 그 아픔은 또 쉽게 잊혀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이겨내셔야겠죠. 그렇군요. 자, 최승현 차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쾌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